세계 경제여행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첫 목적지는 미국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IS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 체감상으로는 훨씬 더 긴 시간이 지난 것 같지만은 한 달이 됐습니다. 홍수 같은 정책, 말도 진짜 많아졌어요. 일기 때보다 2배 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어떤 걸 좀 인상 깊게 보셨습니까? 어떤 걸이 아니라 어떤 것들이겠죠. 정말 우리가 어떤 특정 이슈를 다루기 좀 애매할 정도로, 그리고 국내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미국 내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들이 좀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준점을 두 가지로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게 된다라면 지금 가장 큰 게 이제 관세와 관련된 것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뭐 기존에는 동맹국들은 좀 봐준다라든지 FTA 체결한 국가들은 좀 예외를 인정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었는데, 먼저 캐나다, 멕시코부터 때리고 들어가니까 다른 데는 다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가장 어떻게 보면 동맹국이고 인접 국가고 자유무역 국가인데 캐나다, 멕시코를 때리면서부터 시작을 했다. 이건 뭐 더 이상 할 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영토라든지 아니면 전쟁 이런 걸 같이 좀 봐야 되는데, 갑자기 파나마, 그린란드, 여기엔 또 우크라이나를 이제 뭐 거의 경제 식민지화 하겠다. 예. 750조가 어디서 나온 건가요? 네, 가만히 또 보셨습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서 지지율이 4%다, 독재자다, 뭐 그저 그런 코미디언이다, 별의 별소리 다 하던데, 팩트 체크도 당했습니다. 4%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선거를 한번 했어야 되는데, 이게 전쟁 기간이니까 선거를 못했으니까 이런 얘기들을 했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얘기를 받아들일 수 없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야 4% 근거가 뭐야? 750조 근거가 뭐야? 거기에 얽매이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트럼프는 미안해 4%는 내가 정정하고 750조 500조로 깎아줄 테니까 받아. 그러면 받게 되는, 이건 어떤 협상이다.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 이제 또 일론 머스크의 어떤 발언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길었다라고 생각하면 긴 거고, 짧았다라면 짧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과연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건지 굉장히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아무튼 간에 조금 전에 소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어떤 측면에서는 트럼프의 이런 수많은 발언들이 논점을 흐리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뭐 사실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중국을 포인팅할 거라는 의견들이 좀 많고요. 결국엔 중국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 국경 문제라든지 마약 문제라든지 그것도 다 사실 중국과 연결된 문제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공정성이라든지 공정거래 이런 부분도 무역, 흔히 말하는 무역 흑자, 중국 입장에서 무역 흑자고 미국 입장에 무역 적자가 많은 중국 포인팅할 거고, 결국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들은 밀어주고 하기도 하는데 중국은 실제 관세 올려버렸거든요. 중국은 실제 관세 올려버렸기 때문에 관심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이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정책을 펼 것인가, 아니면 또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들은 많은 것 같다. 이슈들이 있는데 나머지는 다 부가적인 이슈를 성동격사듯이 여기다 흐려놓고 중국에 대해서는 진짜 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대중을 뭐 국경 문제, 마약 문제 다 이게 다 중국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뭘 할 거라고 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실제 어떻게 갈 거지. 관세도 이제 중국하고는 진짜 올려버렸으니까 이 관세 문제 역시, 그러니까 모든 게 중국과 관련 정책인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업용 미싱. 입을 좀 꼬매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과격한 발언입니다. 차 소장님께 여쭤볼 거. 4월부터는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말도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타격까지는 없었는데 이게 정말 현실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불가피해지는 거 아닙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좀 정확히 팩트 체크를 하게 된다라면,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게 아니라 관세 지침을 발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 지금 이제 뭐 그 금융가에서 볼 때는 4월 이제 2일 날 그 이제 얘기를 하면 올 하반기부터 한다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좀 러프하게 보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모르죠. 언제부터 이제 시행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25% 관세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입장에서
입장에서는 현대기아차 입장에서 본다라면 기아의 멕시코 공장이 있고요. 예. 현대가 지금 이제 현대가 이제 지금 조지아의 공장을 좀 짓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현대차의 주 수입원이 제네시스인데 아직까지 제네시스는 국내에서 만들어서 나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멕시코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SUV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 나가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작년에 현대가 한 60만 대, 기아가 한 40만 대 정도 팔았는데 일단 지금 발표 수치가 좀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 일단 절반만 우리가 이제 협상을 해서 10% 정도 매긴다라고 하면 현대 영업이익이 2조가 날라가고요. 아이고야. 기아의 영업이익이 2조 4천억이나 날라갑니다. 네네네네. 근데 이게 2배가 된다라면 거의 현대는 뭐 한 4조, 기아는 한 5조 정도 네. 영업이익이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이 날아가게 된다라면 이거는 물론 이제 지금 이제 멕시코라든지 아니면 기아도 이제 미국의 공장을 짓고 있으니까 짓고 있는 관세를 좀 회피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당장 올해 이 타격은 불가피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머리를 다 싸매고 있고요. 이런 직접적인 타격도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상대는 트럼프. 그것도 경제 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랬으면은 저 미쳤구나 이랬을 텐데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논의를 하고 협상을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최태원 회장을 필두로 한 재계 인사들이 트럼프 정부 관계자와 미팅을 위해서 미국으로 향했다고 해요. 어떤 내용들 논의한답니까? 이게 뭐 민간 사절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뭐 아울리치 이게 이름이 어려운 대미 통상 아울리치 사절단이라고 해서 최태원 회장이 중심으로 해서 갔다라고 한번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뭘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민간에서 우리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당연히 이제 관세가 붙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혹은 또 우호적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뭐 대미 투자라든지 바라는 게 뭔지 또 파악을 해봐야 되고 또 우리도 네네네. 이제 미국에 뭘 투자하겠다라는 이런 계획도 좀 밝히고 서로 이제 협상을 하러 간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투자는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하는 그렇죠. 거고 예. 기업들이 할 때 미국에 물건을 팔라 그러면 우리 계획은 이런 건데 뭐 어떻게 협상을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투자 뭐 기업들이 가서 물건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떻게 미국에 가서 투자를 할 것이냐 혹은 미국 측이 요구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냐 관세 같은 것들을 줄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민간들이 가서 뭐 분석해보는 이런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이제 다른 나라들은 그렇죠. 다 정부 대 예. 정부가 이제 대응하고 있는데 오죽 답답하면 기업인들이 이런 걸 좀 나섰겠습니까? 더군다나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상공회의소인데 이제 대한상공회의소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절단으로 이제 가시는 건데 뭐 민간 입장에서는 시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다라는 게 참으로 조금 뭐 국민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민간이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굉장히 좀 안타깝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FOMC의 금리 인하 압박까지 넣고 있어요. 뭐 간밤에 보니까는 행정명령도 연준에 조금 더 관여할 수 있게 뭐 그렇다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파월 쪽에서는 별로 반응이 너 왜 저러냐 이런 반응이죠. 역시 원인은 관세라고 봐야겠죠. 예, 아무래도 이제 중앙은행 독립성이 미국은 조금 더 있다라고 한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금리 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큰 결정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물가 상승률 추이를 보면서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이제 타당한 거죠. 그러니까 물가를 못 잡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거기에 또 부담이 되면서 또 물가 오르는 이런 현상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또 미국도 에그플레이션이 나면서 이런 다양한 생활 물가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금리 정책이란 거는 죄송합니다. 물가, 그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면 고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독립적인 관계를 중요시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반응하는 게 맞기는 맞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압박을 하는 거는 그만큼 뭐 경기라든지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물가가 이런 상황이고 본인의 정책도 물가 상황을 악화시키는 정책들이잖아요, 다. 예, 그러니까 오늘 의사록 FOMC 의사록 이제 새벽에 나왔거든요. 네네네, 거기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론적인 얘기는 지표를 보고 한다라는 거지만 여기에 이제 트럼프 정책에 따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그플레이션이라든지 물가 압박을 지켜보고 하겠다라는 게 연준 의원들의 생각이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순하게 지금 관세를 매긴다라는 건 뭐죠? 미국으로 수입되는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맥주 가격이
뭐 맥주 가격이 한 500원씩 올라갈 때 원래 원가 올라가는 거는 뭐 한 100원 올라가는데 500원, 1000원씩 올라가는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그 점프 현상이 네. 굉장히 심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지금 미국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라면 상식적인 사람들이라면 뭐 연준 위원들이 됐던 일반 소비자가 됐던 하다못해 저희 한국에 있는 변방에 있는 차용주가 됐던 걱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지지율은 조금씩 찌끔찌끔 떨어지고 있고요.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 패드워치 툴에 보니까 올해 금리 인하 전망이 연말에 한 차례 정도 인하하는 그 정도에 그치는 것 같아요. 트럼프 마음대로 되는 게 없기도 하죠. 아무튼간에 트럼프 진짜 바쁩니다. 이번엔 또 중동으로 갔어요. 그런데 저 이거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에 종전 협상을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빠졌어요. 미국이 러시아를 직접 만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거를 단숨에 해결하겠다라는 의견이 좀 강한 것 같고요. 예. 막 이게 뭐 비즈니스맨이라 결국은 한 방에 이렇게 해결하겠다. 그 사실 아니, 근데 그 우크라이나 뺀다고 근데 예, 아무튼 뭐 그때 저희도 예전 그 트럼프 일기 때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 우리가 패싱 당한 약간 이런 네. 것처럼 직접적인 의사를 아까 의사 결정을 좀 중요시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우크라이나가 하면은 사실 안 될 거니까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둘이 네. 협상을 하고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다라고는 아마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돈을 빼면 이거 안 주면 그냥 뭐 우크라이나는 그렇죠. 네. 우크라이나는 이제 전쟁이 이기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자기가 이미 갖고 있으니까 협상의 어떤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둘이 만나서 빨리빨리 해결하는 것들이 맞지 않느냐 이 스타일인데 결국은 네. 둘이 그러니까 비즈니스 관계처럼 그러니까 가장 민감한 사람 둘이 와서 이게 외교를 하면은 A도 하고 B도 하고 의전도 있고 C도 있고 다 관계자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거 역시 비즈니스 관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 둘만 뽑아다가 이야기하는 이런 관계인 것 같다라고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드맨 전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똑똑한 매드맨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전략이 아니라 아무튼간에 러시아만 신난 거 아니에요? 이러면? 러시아는 뭐 여러 가지 하죠. 근데 그 러시아 입장에서 본다라면 지금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에 그러니까 이게 종전이냐 그러니까 전쟁을 완전히 멈추는 거냐 휴전이냐 뭐 이런 뭐 얘기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명분이 필요한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그 교수님하고 말도 안 되게 싸우다가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지금 뭐 싸우면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괜히 이게 명분이 없으면 뭐 괜히 고집 생기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조 기자님이 아유 뭐 교수님이 참으세요 그러면 얘 묻어가는 것처럼 러시아는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러시아도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여러 가지 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땅을 현재 상태에서 멈추게 되면 거기에 석탄 그 광산이 한 40개, 그렇죠. 그다음에 그 이제 그 뭐죠 정유 시설이 한 9군데, 그다음에 제철소, 정유 시설 이걸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거기가 또 더군다나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히토류는 뭐 우크라이나에 다 묻혀 있습니다만 뭐 철강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묻혀 있기 때문에 자원도 가져갈 수 있고 땅도 가져갈 수 있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다 얘기하다시피 나토 가입을 안 시켜주겠다라고 했고 지금 어제 나온 뉴스를 보면 우크라이나 미군 주둔 안 하겠다 이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원래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미군이 주둔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나토 가입은 안 하지만 근데 트럼프가 먼저 이거를 얘기를 했다라고 보면 협상가가 먼저 얘기했다라는 거 보면 더 큰 걸 그 뒤에 노리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고 아무래도 지금 뭐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북한 문제도 있고 트럼프도 뭐 북한 문제도 좀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제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가 양국이 에너지 우주 탐사 등에 대해서 경제 협력을 한다라는데 우주 탐사가 들어갔어요. 이건 일론 머스크를 향한 원래 이제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화성에 이제 하기 위해서 위성을 쏠 때 러시아 가서 위성 사오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직접 러시아까지 갔다가 가격이 안 맞아서 돌아와가지고 지금 만든 게 스타링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스처는 그 일론 머스크까지 신경 쓰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 이번에 조금 통 크게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이걸로 또 장사질하냐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간밤에 트럼프가 머스크는 여기 참여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긴 했더라고요. 전혀 뭐 신뢰는 가지 않습니다만 아무튼간에 이런 상황이면은 젤렌스키 입장에선 대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뭐 일종의 약소국의 비애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결국은 경제적 지원을 받아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명분은 있지만 지원을 받아서 전쟁을 수행했기 때문에 지원이 끊기면 또 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수 없어서 뭐 진퇴양난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기
결국은 국가의 힘을 가지고 전쟁을 수행했다라고 하면은 괜찮은데 어마어마한 서방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예, 예. 했기 때문에 뭐 진퇴양난의 상황인 것 같고요. 결국 아마 이 상태로 가면은 그러니까 나토에서 도와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에서 특별히 서포트를 해주지 않는 한은 그냥 종결이 뭐 스무스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러시아와 미국의 협상에서 그냥 결정되면은 뭐 조금 정도지 그렇게 스무드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이 지금 지원하기에는 유럽도 허덕거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럽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뭐 더 이상의 지원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그렇다 보면 지금 현재 미국 지원이 되는 건데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영국이 좀 끼어든 것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제 지금 이제 들리는 얘기를 의하면 원래 이제 전쟁 초반만 하더라도 그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영국이 조금 나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기를 지원해 줄 테니 좀 싸워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 보면 젤렌스키를 그냥 뺀 게 아니라 젤렌스키를 못 믿겠다라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젤렌스키 지지율이 4%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푸틴 입장에서 보면 야 우리 그 전에 협상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근데 네가 갑자기 뒤집은 거 아니야? 얘 못 믿겠어.라고 하니까 얘 빼고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떤 의견 투합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그런 때문에 말 자격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뭐 그런 과거 이제 영국이 뭐 아프리카 식민지부터 뒤통수 얘기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어찌됐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게 이제 외교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인데 어찌됐든 뭐 상당히 조금 젤렌스키 입장에서 곤란한 예. 부분들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럽 상황 살펴봤고요. 트럼프가 종횡무진하고 있습니다. 양안 갈등 쪽에도 손을 대려는 것 같아요. 이런 움직임이 미국 내에서도 드러났다고요? 어떤 움직임입니까? 뭐 이게 최근에 이제 결국 양안 갈등, 중국하고 이제 예. 대만의 갈등에 개입하는 이런 것도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중에서 팩트 시트 부분에서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그러니까 예. 지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만 해협에 이제 약간 군사 시위를 한 건데 결국은 미국 구청함도 보내고 예. 캐나다 순양함도 보내면서 약간의 중국을 좀 괴롭히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라고는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다들 이제 종국에 가면 미중 갈등이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 나머지들은 그렇죠. 자전의 예. 문제고 그리고 미중 갈등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또 해가는 게 아니냐라는 뭐 해석들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하면은 미국과 중국 말고 그 우방국들이랑 좀 더 잘 지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반 별로 그렇게 안 보인단 말이죠. 아무튼간에 그렇게 하면은 타이완, 대만 쪽과는 조금 더 밀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대만은 또 대만 나름대로 압박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 쪽으로도 압박을 하는데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예,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 훔쳤다 이제 그런 건데 이게 예. 지금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우리가 칩스법에 예. 이제 4개의 나라죠. 이제 미국, 일본, 한국, 대만 이게 이제 칩스법인데 지금 이제 미국에는 대만 그 반도체 시설이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TSMC랑 삼성전자가 찍고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거죠. 근데 원천 기술을 누가 갖고 있냐라고 하면 일본과 미국이 갖고 맞아요. 있어요. 예. 그리고 TSMC는 이제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이거 우리 기술 갖다가 물론 이제 특허에 관련된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만들어서 팔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식으로 표현하면 충분히 우리가 훔쳐갔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TSMC를 압박하는 게 왜냐하면 TSMC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뭐 알게 모르게 중국과의 뭐 여러 가지 관계들이 좀 있는 거고 이번에 딥시크 문제 같은 경우도 뭐 화웨이 제품을 썼다, 뭐 엔비디아 제품을 썼다라고 하지만 TSMC 제품이 우회적으로 들어갔을 가능성,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를 통해서 들어갔을 가능성도 뭐 여러 가지 썰들이 나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인텔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좀 협력을 해라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안 그러면 우리가 반독점 조사하겠다 뭐 이런 어떤 법적인 부분들까지 하면서 TSMC가 중국에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이게 또 친인척으로 얽매여 있거든요. 같은 또 성씨들이라 그런 부분들을 여러 다방면으로 압박하고 있는 게 아니겠나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청취자분들께서 너무 이죽거리고 깐족거리는 것 같아서 보기 싫다 이런 반응도 해주셨는데 이 트럼프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너무 부정적인 영향들 너무 큰 불확실성을 주고 있어갖고 뭐라고 말씀하셔도 그렇게 이뻐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간에 조금 전에 딥시크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중국 쪽에서도 미국의 이런 조치들이 언짢긴 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나서서
전면적으로 공격하는 상황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시진핑이 빅테크 기업 수장들 소집했다고 하는데 뭘 위한 자리였습니까? 일단은 AI 굴기를 선전하는 작업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특히 그 시진핑 주석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개는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무슨 발언을 해서 무슨 내용이 들어갔는지는 좀 파악하기 어려운데 근본적으로 결국은 AI 경쟁이 미국 미중 갈등의 뭐 핵심 사항으로 들어가고 있고 예. 이 AI 경쟁에 있어서 중국의 힘을 뭐 딥시크가 지금 뭐 화웨이라든지 딥시크라든지 이런 뭐 창업자들이 많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만큼 AI 기술이 미국에 의해서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선전하려는 그런 용도가 아니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불러가지고 우리가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게 잘한 거를 성과 칭찬해 주면서 더 많이 발전하자라는 어떻게 보면은 치아의 자리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다.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가 없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빅테크 상들을 시진핑 주석이 불렀고 그것에 대해서 약간 칭송하는 과시도 하면서 미국과 AI 경쟁을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라는 그런 어떠한 대결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소장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트럼프는 지금 저렇게 칼을 마구잡이로 휘둘르고 있고 여기에 타겟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중국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좀 조용하게 대응을 하려는 것 같아요. 시진핑의 속내 물어보십니까? 원래 중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그렇게 겉으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무서운 게 그거죠. 막 앞에서 막 화려한 액션을 취하는 것보다 조용히 있다 한 대 툭툭 치는 게 좀 무섭다라는 거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뭐 나름대로 속내가 복잡할 것 같아요. 저는 교수님 말씀하신 그 자리에 참석자 중에 마윈이 참석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뭐 찍혔다, 그렇죠. 뭐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갑자기 뭐 어디서 언론에서 사라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타났어서 뭐 어떻게 이제 희생된 거 아니냐, 뭐 이런 극단적인 얘기까지 나오다가 얼마 전에 이제 언론에 한번 나타났는데. 지금은 이제 시진핑과 공식적인 자리에 딥시크 창업자랑 같이 또 참석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는 좀 미웠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IPO를 한다라든지 정치적인 발언이라든지 그런 미웠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중국이 무서운 게 미웠다 하더라도 저렇게 지금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외세죠. 외세가 이제 쳐들어오게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내수, 그러니까 중국이 버틸 수 있는 것은 내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수에 대한 부분들을 독려를 해서 우리끼리 정말 과거에 이제 세국 정책처럼 뭐 그래도 중국은 먹고 살 수 있는 부분들이 되니까 있죠. 충분히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민간 경제 발전에 힘을 좀 써달라. 결국 민간이 살아나게 되면 지금 이제 중국의 수많은 과학자들이 40대 과학자들이 쏟아내는 것들을 하게 된다라면 이번에 또 나온 얘기가 중국이 딥시크를 하게 되는 게 이게 지금 그 GPU, 그러니까 GPU가 H100, H800이 있는데 중국 수출용은 H800이에요. 근데 원래 스펙이 또 동일한 제품인데 이 스펙을 줄여서 수출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풀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과학 기술로. 그래서 이제 H100과 또 동일하게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 내수를 살리고 그렇지만 그 뒤에 이제 히토리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 뭐 무기가 많으니까 보이지 않는 전략 카드를 내심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겠나. 먼저 저쪽 패가 나오면 우리 패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적에 적은 친구니까 이런 상황이고요. 중국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한 곳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미로 가보도록 할게요.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렸던 밀레이 대통령, 아르헨티나 대통령이죠. 그동안 뭐 좀 과격하긴 했지만 그래도 성과도 있고 인기도 좋았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갑자기 탄핵 위기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뭐 민코인 때문에 그렇다라는 코인. 코인을 뭐 트럼프도 민코인을 만들고 역시 코인은 패가망신이야. 밀레이 대통령 민코인 했는데 민코인이 올라가다가 급격하게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 충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들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사실은 뭐 그러니까 국가의 부를 해치면 안 되는데 국가의 부를 해치는 뭐 대통령의 발언이 있으면서 이것들에 대한 뭐 탄핵 논의가 조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밀레이 대통령 인플레이션 잡고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번에 그 코인을 하나 삐끗해버렸구나. 하나 삐끗하면서 이렇게 좀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오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 뭐 밀레이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러그풀 의혹 때문에 탄핵 이거라는데 러그풀이라는 게 뭡니까?
럭풀 예. 그 저도 이게 정확하게는 잘 이게 모르겠는데 먹힙니다. 먹히죠. 먹히. 예. 그러니까 아, 기술 개발을 예. 하다가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기자님한테 라면 끓여줄 테니까 예. 라면값 내라. 그리고 라면값 받은 예, 거예요. 예. 근데 물 딱 얹어놓고 불 딱 해놓고 면 넣고 해야 되는데 물만 얹어놓고 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개발하겠다라고 하다가 네네네. 그거를 이제 중간에 딱 멈추고 이제 튀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게 또- 밈 코인을 네. 추천을 했는데 이게 지금 안 나오니까 그래서 해명을 했구나. 를 당한 거 네네네.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이제 나오면서 좀 얘기가 된 거기 때문에 예. 하여튼 이나저나 뭐 끝까지 나오지 않은 걸 갖고 먼저 선취매를 들어간다라는 것은 뭐 리스크가 좀 컸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이게 뭐 민코인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기술 그러니까 보통 백서를 내거든요. 백서에 뭘 하겠다라고 쓰긴 하는데 민코인들 좀 애매한 데다가 막 민코인들은 뭐 말 그대로 밈이잖아요. 예, 네. 거의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 기술이 발전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런 의혹들이 겹치면서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좀 타격이 입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더라고. 네.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아무리 일확천금이 좋다 해도 밈코인은 좀 조금 걸러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과 함께 요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트럼프 얘기 계속했으니까 트럼프도 본인이 가상자산 대통령이다. 뭐 별의 별소리 다 했잖아요. 그런데 별로 성과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 배경은 뭡니까? 그 초반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네. 선거 전으로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결국- 기대감이었고. 네, 근데 네. 지금 이제 한 달 동안 막 여러 가지 쏟아낸 것 중에 그 부분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가상자산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이제 비트코인인데 그렇죠. 예. 비트코인의 변동성들이 이제 상당히 좀 심화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1억에서 1억 5천까지 갔었던 게 결국 트럼프의 어떤 그 정책적인 기대감 그런 것들인데 그게 빠지니까 어느 정도 조금 자연스러운 조정이지 않겠는가. 네,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이제 급한 거 한 뒤에 여전히 코인 투자자들은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급한 것부터 하고 네네네네. 그다음에 다음은 이제 이거 네. 하지 않겠는가라는 거니까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당선됐는데 입 딱 씻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간에 코인이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는 사이에 지금 눈에 띄는 거는 역시 금입니다. 금 여전히 많이 오르고 있죠. 예,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한 돈당 현재 지금 57만 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미국 기준으로 보면 온스당 거의 한 3,000달러예요. 근데 예. 이제 이 차별화가 뭐냐면 금 ETF는 안 오르고 실물이 올라요. 실물을 네, 실물을 보유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제가 이제 그 우연찮게 어떤 방송에서 이제 다른 분하고 했는데 지금 금 실물을 사려고 대기자가 워낙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실물 가격이 올라가고 또 김치 프리미엄이 여기 또 부각됩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금이 좀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금에 대한 어떤 그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보험사에 금 보유를 또 인정을 했어요. 요게 한 40조 정도 또 금을 또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현재 지금 아무래도 이렇게 정세가 불안하다 보니까 지금 이 얘기만 들으면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그럴 바에는 내가 뭘 해야 되지? 금이라도 갖고 있어야지. 안전한 거. 네, 지금 그런 이해가 되고 있으면서 글로벌 금값이 정말 천정무지로 올라가고 여기에 따라서 은값도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시 트럼프가 촉발한 전 세계적인 전국 불안 같은 것들이 금값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금의 횡단 러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왜 미국으로 금이 모이는 겁니까? 그 미국이 금값이 네. 영국보다 비싸기 때문이죠. 간단한 이유네요. 간단한 네. 이유죠. 왜냐하면 이게 차익거래라고 이야기하는데 원스당 한 $20 정도 비싸다라고 이야기하고 아. 그 정도면은 영국에서 들고 와서 네. 미국에 갖다 파는 것이 수익이 네.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관세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렇다. 물건 수입해 금을 수입해올 때 관세를 내야 되니까 가격이 차이가 생긴다라고 네네네.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금을 그러니까 영국이랑 미국 결국은 가장 금 거래가 많은 두 국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영국에서보다 미국이 한 $20 비싸니까 들고 와서 그러니까 영국 걸 들고 와서 미국에 네. 팔면은 뭐 공짜로 돈을 얻는 그리고 이런 쓰만 하는 것들이 아니야. 이 단위가 크겠죠. 그렇겠죠. 이게 그러니까 수백 수천 원수로 이렇게 하면은 $20면 비행기 값도 안 나오겠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하도 이렇게 크게 할 수가 있어서 결국은 그러니까 차익거래라고 이야기하는데 영국 거를 미국으로 끌고 와서 네. 그러니까 싼 데 사서 비싼 데 파는 그러니까 그 차익거래를 해서 돈을 버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내에서도 네. 불안감들이 있는 게 포트녹스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영화에서도 거론이 되고 예. 있는 건데 거기에 영상이 73년도 영상 이후에 거론된 게 없어서 포트녹스에 금이 없다라는 설까지 퍼지고 있대요. 미국 예. 내에서.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금값이 올라가고 막 네. 횡행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유언 비어들이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네네네. 보니까 더 금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부추기고 있는 상태고 물론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 금은 전부 다 영국에 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영국에 맡긴 이후에 2023년에 실사를 한번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가 들어가서 이제 보고 우리 금이 네. 있다 확인하고 왔는데 포트녹스에 지금 미국 자체의 금이 있는데 여기를 지금 들어가 본다라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도 이런 어떤 유언 비어를 이렇게 퍼뜨리는 하나의 좀 그런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막 들어가게? 아무튼 포트녹스는 금 저장소입니다. 미국 예. 켄터키에 있는 금 저장소예요. 그럼 끝으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금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됩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원래 ETF를 차라리 좀 거래 비용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금 쪽에 관련된 분들 얘기는 조금 버블이 심하다. 버블이 심하고 그렇지만 이 추세는 조금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제가 좀 전화하면 저는 이제 금 전문가가 아니니까 예. 그 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실물을 지금 서둘러 팔지 말아라. 올 연말까지는 금은 보유하고 있어라. 근데 추경 매수를 하려면 금 실물을 사게 에 따른 그 비용 효과를 좀 감안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ETF가 안 따라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금가율이 거품이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일 수도 있으니까 보유자분들은 대기자들한테 서서히 물량을 넘기시는 방법이지만 대기하면서까지 물량을 받는 것은 리스크가 좀 클 수도 있다. 라고 조금 제가 몇몇 분들의 공통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약간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조금 넣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사실 작년에 넣었어야죠.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비트코인 한 25년 전에 샀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미국과 유럽, 아시아, 남미까지 걸치면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결국의 핵심은 다 트럼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 IS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